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당신을 약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사회적 함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불편한 법입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들어온 친절해라, 타인을 배려해라, 겸손해라와 같은 조언들 뒤에는 당신의 본질적인 힘을 억누르려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 즉 스토아 철학자들이 왜 좋은 사람이 되려는 유혹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감정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남성들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원칙들을 하나씩 분석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소수의 한 사람이라면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좋은 사람이 되려다 오히려 상처받거나 지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남성에게 강인하고 결단력 있기를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감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합니다. 이 모순적인 메시지 속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을 피하려 애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존중받는 대신 무시당하고 강해지는 대신 약해지며 내면의 평화를 얻는 대신 불안과 분노만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남성이 직면한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소모적인 전투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원칙이 아닌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좌우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이 노예의 삶과 다름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 노예의 족쇄를 끊어내고 당신을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중의 박수를 구걸하는 연기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대를 연출하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조흠의 정의를 재설정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말하는 조흠은 종종 순응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집단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으며 모두에게 상냥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조음이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음은 오직 미덕 벌추과 동일했습니다. 즉,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회적 조음은 외부의 평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가변적인 목표입니다. 당신이 오늘 한 집단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도 내일 다른 집단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깃대와 같습니다. 반면 스토아의 미덕은 당신 내면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북극성입니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행동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좋은 사람과
강한 현명한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원칙, 외부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의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당신의 행복과 평온을 저당 잡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당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 편견, 오해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은 통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의견, 명성, 건강 등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미덕에 맞게 연마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길가의 소음일 뿐 그의 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 원칙, 친절함과 미덕을 혼동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차갑고 비정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절함 나이스네스과 미덕 버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각입니다. 친절함은 종종 갈등을 피하고 표면적인 조화를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부당한 상사의 요구에 네라고 말하는 것,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이것은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함일 뿐입니다. 반면 스토아적 미덕에 기반한 행동은 때로는 친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자기 파괴적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에게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친절하지만 해로운 행동입니다. 진정한 정의와 지혜에 입각한 행동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제국 전체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단호하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모든 신에게 좋은 황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정의로운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노예가 되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타인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다가 비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아파타이아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파괴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의 옷차림을 비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고 자기 의심에 빠지며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훈련을 한 사람은 그 비웃음을 그저 외부의 소음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저 사람의 의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는 나의 행동뿐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이성의 닻을 내리고 자신의 과업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통제력이며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당신의 의무를 목표로 삼아라. 타인의 인정을 목표로 삼는 삶은 공허합니다. 그 목표는 끝이 없으며 설령 달성하더라도 만족감은 잠시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훨씬 더 견고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바로 의무 듀티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란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한 역할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 전문가로서의 의무,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 이것들은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내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프로젝트 리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팀원들에게 좋은 리더가로 보이는 것이라면 당신은 인기 없는 결정을 피하고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리더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때로는 팀원들의 반발을 사더라도 데이터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잃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정한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박수갈채입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의무감입니까? 여섯 번째 원칙,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외부 지향적 목표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안전과 평화는 오직 자기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내면의 요새, 이너 시타델에 비유했습니다. 이 요새는 외부의 어떤 공격, 즉 비판, 모욕, 불운, 심지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당신의 핵심 자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이 요새의 벽은 당신의 이성, 원칙, 그리고 가치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이 요새의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적군 타인의 평가와 감정, 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성문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누군가의 비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강한 남자는 이 요새의 성벽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강화합니다. 그는 매일의 독서, 사색, 자기 성찰을 통해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요새 안에서는 평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당신의 내면 요새는 더욱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요새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곱 번째 원칙, 불편함을 친구로 삼아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경향은 종종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갈등을 피하고 어려운 대화를 회피하며 모두가 동의하는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수많은 실수를 거쳐야 합니다. 정신적 강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세네카는 때때로 일부러 초라한 옷을 입고 검소한 식사를 하며 부유함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 정신적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작은 불편함들을 감수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큰 역경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는 내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당신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에 참여해보고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요구해 보십시오. 또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루쯤 단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훈련들은 나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원칙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사회적 불편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원칙, 당신의 말을 당신의 왕국으로 만들어라. 좋은 사람들은 종종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침묵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말로 공간을 채우거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자신의 진실된 생각을 숨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말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말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즉 그의 이성과 논리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말을 통제합니다. 그는 모든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청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직 필요할 때만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전달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만약 의미 없는 잡담, 뒷담화, 과장된 이야기로 당신의 말을 채운다면 당신의 내면 역시 혼란스럽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해 보십시오. 적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십시오. 9번째 원칙,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본질적으로 결과 지향적입니다. 그 목표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앞서 말했듯이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수많은 외부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모든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궁수의 비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고의 궁수는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명중시키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관역에 맞는 것은 바람, 습도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궁수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활을 단단히 잡고 시위를 정확한 힘으로 당기고 숨을 고르고 조준하는 그 과정 자체에 모든 정신을 쏟습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인정, 부와 같은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의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당신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결과는 신들의 손에 맡겨두십시오. 과정의 탁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원칙, 당신 자신을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라.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심판대에 자신을 올려놓고 그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행동이 미덕에서 벗어났는가? 그는 타인의 비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가 될 때 외부의 비판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당신이 이미 당신의 약점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칭찬 또한 당신을 우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수준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타인의 평가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매일 밤 당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스토아의 4가지 미덕, 지혜, 용기, 정의, 절제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입니다. 11번째 원칙,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종종 삶의 불행과 역경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왜 착하게 살아온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삶이 자신에게 상냥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이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가혹하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 가장 끔찍한 일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에이몰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정신적 태도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좌절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새로운 경력을 탐색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 인간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우정을 알아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장애물은 길이 아니라 길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시련은 당신의 미덕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껴안고 춤을 추십시오. 12번째 원칙, 타인의 약점을 연민으로 바라보라. 스토아 철학이 타인의 평가에 무심하다고 해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은 차원의 이해와 연민을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참견 잘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통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당신을 비난할 때 그것은 당신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내면적 혼란과 무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들은 좋음이 외부의 것, 돈, 명예, 쾌락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는 대신 그들의 무지를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점은 당신을 개인적인 모욕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13번째 원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어라.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회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유용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나 상냥함만으로는 세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사회와 등지고 동굴에 은둔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네카는 로마의 최고 정치가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으며 에픽테토스는 영향력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닭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기술과 지식으로 세상에 더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신체를 단련하여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지식을 넓혀 주변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가 커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해서 얻는 값싼 인기가 아니라 당신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얻는 진정한 명예입니다. 당신은 오늘 세상에 어떤 유용함을 제공했습니까? 14번째 원칙, 당신의 시간을 금처럼 다루어라. 좋은 사람들은 종종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곤 합니다. 친구의 하소연을 몇 시간씩 들어주거나 당신의 목표와는 무관한 일에 불려다니는 것. 이것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부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재산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인 시간은 아무렇게나 내어준다고 한탄했습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과 관련 없는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당신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15번째 원칙,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스토아 철학자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소한 평판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들의 핵심적인 수행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진실되게 살기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일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소한 모욕이나 당신을 불안하게 했던 타인의 평가가 여전히 중요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삶의 본질만을 남깁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용기 있게 살았는가?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당신을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16번째 원칙, 단순함 속에서 힘을 찾아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는 종종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얽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소유물,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욕망을 줄임으로써 내면의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욕망이 적을수록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물건, 관계, 활동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옷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타인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의 발현입니까? 당신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삶을 단순화하는 것은 당신을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지식,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미덕. 복잡함은 약점이고 단순함은 힘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까? 17번째 원칙, 당신의 원칙을 글로 써내려가라. 추상적인 생각은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다짐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원칙과 생각을 글로 쓰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애초에 출판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원칙을 상기시키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쓴 개인적인 일기였습니다. 세네카 역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글로 쓰는 행위는 당신의 모호한 생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유혹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당신만의 개인 철학서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닻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칙이 글로 기록될 때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법전이 됩니다. 18번째 원칙, 역할 모델을 찾고 그를 모방하라. 스토아 철학은 고독한 수행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고 미덕을 갖춘 사람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카토나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을 마음속에 정해두고 마치 그가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외부 기준을 제공하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만약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나태해지거나 유혹에 빠지려 할 때, 당신의 역할 모델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더 높은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 모델은 역사 속 위인일 수도 있고 당신 주변에 존경하는 선배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어떤 점을 존경하는지, 그의 어떤 미덕을 배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 당신은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19번째 원칙, 공동체의 일부임을 기억하라. 스토아 철학이 개인의 내면적 힘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거대한 우주적 공동체, 즉 코스모폴리스의 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았으며 각 개인의 의무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벌집에 이롭지 않은 것은 꿀벌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종종 개인적인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스토아적인 공동체 의식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눈치를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 더 큰 선을 위해 행동하라는 요청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숲을 이루는 튼튼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굳건히 서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나무들과 함께 숲 전체를 지탱합니다. 마지막 20번째 원칙, 행동이 전부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많은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네티네 한치행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책상 위에서 하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기술, Art of Living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철학책의 내용을 양처럼 토해내지 마라. 그것을 소화시켜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라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종종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들은 평화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갈등 상황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성실에 대해 말하지만 어려운 과업 앞에서는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의 가치는 그의 입이 아니라 그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원칙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말하거나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인격을 만들고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남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식은 시작일 뿐, 행동이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한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절대적인 기준, 즉 미덕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당신의 내면의 원칙에 따라 살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지적인 소수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평범함을 거부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느니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배운 원칙들 중 당신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심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